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싹 한번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모처럼 하루 오늘 반등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 장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지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투모로우 스타워즈 수익률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양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두고 사실 방송 전에 민소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표현할 때 전약 후강이 맞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 전약 후강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전강, 중약, 후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어렵습니다, 오늘 장이. 네, 진짜 갑작스럽게 반등한 시장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덕분에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올라서 2383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780선을 순식간에 오늘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평소에는 좀 상승과 종목 오늘 숫자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600개 넘는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크게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일에 이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그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성호 앵커가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반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거기서 우리가 좀 실질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26일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 실적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아직 덜 보여줬지만 SK하이닉스는 다르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컨센을 상회한다는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네옴시티 사업 중에서 34조 원 규모가 한국 기업의 수주가 좀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 이쪽 메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교롭게 예전에 좀 커플링이 된다는 게임주도 오늘 올라간 하루가 됐습니다. 예전에 성장주 섹터가 올라가는 것과는 궤를 좀 달리하긴 하지만 지금 게임에서는 피해 거짓이 다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게임주들 현재 내고 있는 신작은 어떤 것일까? 앞으로 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비트코인이 어느새 하나로 따지면은 아마 지난주만 해도 4천만 원대였을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당. 근데 지금은 4,500에서 4,600만 원 가까이 올라간 하루가 됐습니다. 네. 문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4,500까지 올라갔다 예.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최근 가격은 아니고요. 미국으로 3만 달러를 이제 올라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 월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비트코인의 불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25,000에서 3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을 올해 내내 유지를 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는 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현물 ETF 출시 기대감과 함께 3만 달러가 오랜만에 돌파됐습니다. 현재 시총만 현재 810조 원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대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현재 비트코인은 선물 ETF만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현물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SEC에서 반대, 거부를 했던 것인데 이게 올해 1월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현재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ETF 신청 기업들은요, SEC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런 교류 사항이 없었는데 SEC가 이런 사항들은 좀 뺄까?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들을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현재 해당 기업들과 SEC가 현물 ETF를 밀어주고 있는 흐름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질까에 대한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앤서니 스크라무치, 스카이브리지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록이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지금 11배로 오를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불과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의 존재를 상당히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구간을 돌파했죠. 그렇다면 이제 13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갈 때 비트코인 이제 1억 간댄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시 유의해야 될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래서 될까에 대한 걸 먼저 보자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히 커집니다. 거기에 좀 밑받침이 될 수 있던 것이 피델리티,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굵직굵직한 대형 운용사들이 지금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1월에 SEC 결과에 따라서 바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기대감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것도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한번 봐야겠죠. 자, 현재 2023년 10월 비트코인 ETF 선물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6개를 뽑아봤는데요. 이 6개의 시총을 다 합하면요. 하나로도 1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세력이 붙는다면은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지금 SEC가 현물 ETF를 출시 안 하게 하는 것도요. 사실 여기에 비롯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봤던 것이 있죠. 바로 FTX 그리고 솔라나 같은 이 코인 폭락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코인 시장이 어려운 것은 있다.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될까 안 될까의 기조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증시에서도 보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오히려 승인이 됐을 때 그 전까지 올라가다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양시장이 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얹을 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네. MSCI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MSCI 편입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게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수급 호재는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 편입 예상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포스코 DX 유력하다라는 지금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금양도 유력하다라는 전망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모두 편입 기준점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SK텔레콤은 재편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 여력의 증가로 인한 재편입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7%대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면서 조금 더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15일에 반기 리뷰 결과 보고가 있고요. 또 30일까지 11월 30일에는 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15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편입 예상,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페노션까지 보이는데 이 편출 종목은 또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심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에도 은행 성과에 힘입어서 1조 3천억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는 기사입니다. 주요 금융주주들은 3분기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B금융만 홀로 성장세를 유지하며 리딩뱅크의 지위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단기 순이익으로는 4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이러한 실적을 견인한 것은 KB국민은행의 성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상황과 또 대출 리프라이싱 과정에서 나온 이자로 수익을 챙긴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철강 시황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제품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율 증가와 원가 절감 효과를 봤다는 기사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조 9,61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1,960억 그리고 순이익은 5,500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2차 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지난 6월 달래 F&B를 90억을 들여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석 달 만에 인수를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주 맥주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전했고요.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1월 16일까지라고 하네요.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팜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사유로 추징금 약 71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가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1, 2, 3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포시에스, 솔트웨어, 나무기술 차례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회에서 그래핀 테마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시키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7위에 태경 BK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9위에 상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자, 민수 아나운서가 오늘 저한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오늘 시장을 5분봉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다고. 네, 상당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도 5분봉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나스닥이 옛날에 코로나 시장에서 잠깐 떨어지고 거의 이제 일봉으로 반등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장이 진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주식장에 있던 한번 하락이 좀 크게 왔었잖아요. 예. 오전에. 그 돈이 다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주식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오후에 근데 반등이 오늘 둘 다 왔죠. 올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코인 시장하고 주시장과는 분명히 이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을 때 코인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채권 순위로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시중의 자금들이 은행권이라든가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고금리를 쫓아서는 자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 쪽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주시장은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증권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움직임 자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시세가 코인 시장이 또 한 번에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증권 시장이 침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간혹가다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 그대로 그 V자 반등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그래도
이게 급 V자 반등, 갑자기 변동성이 강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이 낫잖아요. 전약 후강이 낫죠. 그러면 네. 낫고요. 일단 장중에 뭐 시진핑이 아니라 푸틴이죠. 예. 푸틴의 뭐 사망설도 뭐 중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장세가 좀 밀렸다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로 인해서 장세가 장중에 많이 밀렸었습니다만 뭐 그런 기사들보다는 장중 내내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또 일본 주식도 견조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강세와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었고 국내 증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그런 찰나였고 그런 상태에서 뭐 시장이 바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일단 전약 후강의 이제 흐름 자체가 나타났다 부분들은 일단 시장이 힘든 과정 중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안정되어가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반등은 아직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볼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급락장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또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바닥이 다져지지 않았다. 네. 아직 하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쵸. 이게 굉장히 우세했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좀 평가가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바닥에 다져졌다라고 평가되는 중입니까? 어떤 시장을 보시는 분들하고 이제 사실 시각이 좀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제가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일단 국채 수익률이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4.8%까지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여기서부터 더욱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군다나 국채 수익률이 이제 4.8% 다시 밀렸고 또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쟁도 약간 소강 상태가 아니라 확전되는 분위기가 좀 자제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분명히 줄어들었고 11월 달은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거의 끝났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누를 만한 악재들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중국만 여기서 좀 안정되고 중국 증시가 또 중국 경제가 조금만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어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직은 공포를 더 크게 느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기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잡아가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주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수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조금 한번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시각을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하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또 중심적인 건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반등 여부까지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마감후 주요 뉴스 보니까 두 번째 이 중국에서 어떤 모멘텀들을 발휘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후 첫 번째 뉴스는요. KB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순이익이 5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주가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일봉을 쭉 늘려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들은 한 3년 연속으로 그래도 지금 늦여름에 금융주 사는 것 진짜 매력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년을 노리시는 분들께 유효한 전략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참 요즘 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뭐 금융주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네. 참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연말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이 퍼가 지금 현재 2배에서 4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고 또 돈은 많이 버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전체적인 증권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침체 양상이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연말 증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과연 은행주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일단 은행주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은행주들 조금 안 좋습니다. KB금융만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KB금융도 계열사를 중심으로 KB 증권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든가 카드사 이런 업체들이 그런 계열사들의 실적들은 전체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시장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은행권의 실적들이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또 미국의 투자은행들처럼 실적이 좋아지거나 탄탄한 그런 성장 가치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권들은 투자 시장 자체도 별로 위축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형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적 증가세가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노멀한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실적 가지고는 증시 주가가 많이 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은행주들은 실적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올랐고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역시 시장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되고 산업 자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산업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은행권들도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겠고 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은행주들은 지금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예대마진 간을 가지고 말 그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가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은행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주 추격 매수를 하거나 많은 기대감은 다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좀 댓글창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은행주 더 따라가야 되나요? 했는데 그쵸.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관련된 소식 전해졌습니다. 중국 증시가 모처럼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증시 부양책에 힘을 입어서 반등을 한 건데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은 부동산만 살아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 생산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또 GDP 성장률이 자체가 이제 4.9% 생각보다 시장 컨셉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의 또 소비 심리라든가 경제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 지금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살아나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 심리도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과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던데 지금은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소매 판매라든가 내지는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 걸 봤을 때 분명 그 중국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어떤 그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그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증시도 굉장히 부진한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중국 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중국의 이제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는 중앙 후이진 투자 유한 공사를 비롯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모두가 나서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주식 매입을 통해서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살아나는 그런 형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멈추고 있습니다만 또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증시가 살아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고리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중국이 경기를 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8월 달 정도 선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거의 다 풀어냈습니다. 거의 다 해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거의 다 풀어냈어요. 풀어냈는데 이런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까지는 대체로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정도 선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그런 부동산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증시의 흐름이 상당폭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는 것 자체는 일단 지수의 하방 경직을 좀 이끌어내는 정도의 호재라고 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국내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호재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중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말 많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는 LPR을 또 동결을 시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동결하는 기조가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살아나는 과정 중에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LPR을 좀 인하시켰을 때가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는 거로 봐야 될까요? 중국이 LPR을 지금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이제 7.3 위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이어가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쉽사리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단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4%, 5%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전반에 걸친 어떤 흐름들 봤을 때 일단 중국 당국은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멈추면 중국 당국이 금융 정책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증시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중국의 이제 LPR 금리 인하라든가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많은 자금들이 만약에 이제 증시로 들어오거나 경기 회복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나올 때는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마 가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 여기는 GPU에 이어서 CPU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식에 인텔은 지금 위기가 다시 됐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서 두 종목의 상승과 하락으로 좀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윈도우 CPU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GPU도 잘 하는데 CPU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가 지금 PC용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용 CPU 이제 공급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자체는 뭐 엔비디아한테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기존에 뭐 GPU 시장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CPU 시장까지 계속해서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또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는 모두 좋을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죠. 과연 이제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금 이 CPU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이제 인텔이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 다른 반도체 메이커들한테 조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CPU 시장이 인텔의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CPU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가 진출하게 되면 그 시장마저도 지금 양분되거나 내지는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이번에도 밀리게 되면 인텔은 참 걱정한다. 인텔이 좀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텔이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인텔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CPU를 이제 만드는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의 이 CPU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새로운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라든가 팹리스 업체라든가 모든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당장 이들 반도체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이 CPU 그 생산이라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이제 인텔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한테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죠. TSMC가 AI 칩 위택 생산 사실상 도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조금 더 호재로 기울 수 있다라는 분석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워낙에 지금 이제 파운드리 TSMC가 워낙에 많은 업체들한테 이제 주문들을 많이 독점적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문을 독점으로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삼성전자한테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CPU 생산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뭐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분기 영업이익이 1조 1,960억으로 전년 대비 33.3% 올라갔다고 하는데 철강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전분기 이익 규모 대비 좀 감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즈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철강 사업과 이제 지금 이제 그 2차전지 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다각화가 됐었죠. 포스코홀딩즈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2차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철강 사업 쪽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즈라든가 지금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해철 같은 이런 업체들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그 실적 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2배, 3배밖에 안 되는 2배에서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철강주가 못 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즈도 마찬가지로 철강 쪽 사업 쪽의 이제 흐름은 좋은데 역시 철강 사업 쪽의 어떤 성장성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즈의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철강 사업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철강 쪽이 더 좋아지는데 철강 쪽도 지금은 조금 부진한 상태. 자, 그렇다고 2차전지 쪽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냐? 지금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사업 쪽에서 지금 매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사업 쪽에서도 이 회사가 괄목할 만큼 실적이 좋아지려면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 가격이라든가 소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그것이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가격 전이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2차전지 사업 자체가 커져야만 이 회사의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철강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소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즈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철강 사업 쪽보다는 자 2차전지 소재 사업 쪽을 많이 주목하자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마감 후 주요 공시도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굵직굵직한 걸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11월 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있던 실적보다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올해 꽤 잘 나올 것으로 타이어 업계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보면은 역대급 실적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잘 가지 못한다는 것. 아무래도 자동차가 잘 먼저 가야겠죠. 그렇죠. 지금 한국타이어가 지금 뭐 기업 설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기업 같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기업 설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한국 타이어가 더 가려면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일단 먼저 움직여줘야 될 겁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지금 주가가 좀 오히려 떨어지면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퍼가 3배에서 4배까지 더 떨어진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나머지 뭐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시세가 나올 텐데 걔네가 지금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도 주가는 못 가고 있는 자,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을 우리가 뭐 성장주로 볼 것이냐 가치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보면 자동차주들은 이제 가치주로 뭐 전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치주로 전환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일 것이고 그 완성체가 움직이게 되면 타이어 관련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가져야 된다. 덧붙여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타이어까지 보면서 장마감은 공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작전 멕시컬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MBN 골드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명이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한데요. 오늘 백인현 매니저가 자유편입 찬스를 현재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 와, 다시 20% 수익률 크게 올라왔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2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 1위에도 한교수 매니저의 시큐리터는 거의 한 달 내내 지키고 있어요. 12.5%고요.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가 11.76%로 올라왔습니다. 3위도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11.11%입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LIG 넥스원 어제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차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익절가를 8만 9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오늘장에서 익절가를 터치했거든요. 근데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3만 8천 원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자유편입 찬스로 현재 백인현 매니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을 노리고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자유편입 찬스 일단 종목 듣기 전에 LIG 넥스원이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고 익절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포트에서 이제 빼시나요? 네,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사실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 이상 절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일단 LIG 넥스원은 포트에서 익절 처리하고 나머지 이제 또 다른 이제 수혜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LIG 넥스원은 포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자유편입 찬스를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거죠. 김병진 매니저에 이어서 우리 백인현 매니저가 용기를 내줬는데 그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클라우드 섹터에서 이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급하게 이제 자유편입 찬스를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오후 3시경에 정부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공유 인프라를 통해서 구축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나무기술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인 나무기술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자문서 관련 종목인 포시엑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에서 데이터 센터의 이상 반응을 탐지하는 전문 업체인 모아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상이 있었을 당시에 모아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상 반응을 탐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모아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2,55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매수가 2,55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어디로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연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에서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 시기에 여러분들이 담아가야 될 주요 섹터 그리고 주요 종목들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아침 8시에는 꼭 백인연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가서 이럴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 백인연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전화통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 줄 정리, 내일장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매니저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바닥 신호와 반도체 반격이라고 주셨고요. 그쵸. 내일장 코멘트로는 조금 더 멀리 보자.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으로는 지수보다는 주도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바닥 신호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네요. 지금 조정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굉장히 힘든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장을 절대 포기할 국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올해 연말,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을 기점으로 시장에 뭔가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눌렀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단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분명히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바닥에 대한 신호와 더불어서 역시 이제 시장이 살아날 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내년 2024년 증시 내지는 2024년에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어디가 있을까, 바로 반도체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 바라고요. 조금 멀리 보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 자체가 충분히 하락했는데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11월 달, 12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그런 상태고, 미국,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지 여부도 아직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빨리 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라는 것은 뭐 다음 달이 아니고요. 내년을 보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지수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주도주를 우리가 가장 싼 가격에서 가장 안전한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주도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주도주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해 주실 종목과 섹터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일단 최근에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해내고 있는 상태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출렁거리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 빼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시장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뭐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12월 달도 마찬가지고 아마 반도체 쪽으로 포트 종목을 많이 편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를 반도체 섹터 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편입할 섹터도 반도체일까요?
반도체죠. 일단 오늘도 뭐 낙폭과대주 쪽으로 볼 것인가 내지는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낙폭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의외로 회복세가 나올 때는 반등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만 주도주는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반도체로 갔는데 종목은 역시 심택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택은 참 속된 말로 뭐 징글징글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이 빠졌고 갈듯하면서 못 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는 형태고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 올라오면서 오늘 4.3% 비교적 양호한 반등세를 기록을 한 겁니다. 1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고요. 2분기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고 지금 3분기가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대인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그 흑자로 전환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그 실적의 어떤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과 그다음에 디램 업황이 조금만 개선되고 IT 업황만 조금만 개선되게 되면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 흑자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분명히 강할 것이고 만약에 3분기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한 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종목들 우리가 보고 주가가 안 갔지만 절대 그냥 등한해야지 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가가 이제 38,600원 기록하면서 이제 4.3%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갔다가 꺾일 수 있는데 안 밀리고 탄탄한 하반 경직이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매수 단가는 오늘 시초가, 오늘 종가 38,600원으로 매수가를 설정을 하고 자 일단 주가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6,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심택에 대한 가격 전략도 공개가 됐습니다.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6,000원인데요. 근데 저도 지금 심택의 이제 실적을 쫙 한번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4,700억 원대고요. 영업이익이 1,100억 원대입니다.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 3분기 컨센은요. 2,900억 매출액에 38억 영업이익이에요. 수익성이 너무 악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이게 흑자 전환에 너무 강조를 두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은 주가가 많이 못 가요. 근데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는 그런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2분기 적자 규모가 이제 216억 정도가 이제 적자 규모가 났는데 2분기 200억대의 적자에서 3분기에 30억 정도의 영업이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호전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특히나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IT 업황 자체가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은 부진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20%를 달려가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는 바로 심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무료 방송 제가 오늘 잠깐 나고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서 한규수 치시고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한 이유 그리고 이게 왜 기회인지 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그런 내용을 지금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시장은 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기회 관점에서 한번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보시기 바라고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전반적인 시장에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증시가 분명히 저는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모레 방송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 안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한규수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